지적 호기심이 많은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거대한 여정의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는데요.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막 매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목표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꽤 자주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심층 탐구 시리즈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구글의 그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끈 전설적인 목표 달성 프레임워크죠. 네, OKR입니다. 네, 그 OKR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존 도어의 명저, 존 도어의 OKR을 총 8부작으로 나누어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죠. 네, 우리가 이 방대한 책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청취자 여러분께 전체 지도를 먼저 좀 그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는 첫 시간에 배경과 맥락을 짚어보았고요. 앞으로 OKR의 네 가지 슈퍼파워, 그리고 대화와 피드백, 인정을 뜻하는 CFR이라는 개념, 이어서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기업 문화와 불호까지 아주 샅샅이 탐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책의 제4장, 5장, 6장입니다. 4, 5, 6장이군요. 네, 여기서 저자는 OKR의 슈퍼파워 첫 번째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헌신하기입니다.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헌신하기.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나 업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헌신하는 방법론을 살펴보는 게 바로 오늘의 미션입니다. 단순한 기업 경영 지침을 넘어서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매번 이 탐구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오늘 다룰 집중과 헌신이라는 주제가 겉보기에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아주 단순한 원칙 같잖아요. 네, 듣기엔 참 쉽죠. 집중해라, 헌신해라. 맞아요. 근데 막상 실제 현실의 비즈니스나 개인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거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철학이거든요. 뼈를 깎는 고통.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각자의 상황에 바로 대입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의 도구들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저자 존 도어는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J.K. 롤링의 명언을 하나 깍 인용하더라고요. 그 문장 정말 좋죠. 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에서 드러난다. 선택에서 드러난다. 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탐구할 모든 내용의 뼈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성공적인 조직이나 훌륭한 리더 혹은 탁월한 개인은 앞으로 다가올 3개월이나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디에 쏟을지 정말 혹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혹독한 선택이요? 네, 그 혹독한 선택을 현실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OKR의 두 기둥입니다. 목표와 핵심 결과죠. 맞습니다. Objective와 Key Results. 이 두 가지 개념은 동양의 음과 양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음과 양이요? 네, 서로 완전히 다르면서도 완벽하게 보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목표, 즉 objective는 영감을 주고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먼 지평선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영감을 주는 비전. 반면에 핵심 결과, key results는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지표들입니다. 영감과 현실의 결합이군요. 하늘과 땅처럼요.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지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하나요? 막연히 열심히 한다. 이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네, 예를 들어 수익이라던가 성장률, 활성 사용자 수, 아니면 특정 소프트웨어의 출시일 같은 숫자와 날짜로 딱 표현이 되어야 하죠. 숫자로 떨어져야 하는군요. 그렇죠. 핵심 결과는 우리가 그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실제로 당겨야 하는 레버입니다.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우주로 나아간다라면 핵심 결과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추진력 몇 톤의 로켓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실행력이 폭발한다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현실의 리더들이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보면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장 생존도 해야 하고 신제품도 내야 하고 마케팅도 해야 하니까. 목표가 끝없이 늘어나죠. 맞아요. 목표를 막 10개, 20개씩 세우게 되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몇 개만 고르냐 이렇게 반문할 텐데요. 네. 하지만 책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Less is more. 네. 스티브 잡스가 혁신이란 1000가지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1000가지의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인텔의 전설적인 CEO이자 OKR의 창시자인 앤디 그로브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리더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나요? 모든 것에 집중하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다.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래서 책에서는 분기별로 설정하는 최고 수준의 목표는 3개에서 5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딱 3개에서 5개. 네. 그리고 그 목표에 딸린 핵심 결과 역시 각각 3개에서 5개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한계선이 명확하군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집중력은 바로 흩어집니다. 조직원들은 눈앞에서 번쩍이는 다음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아주 쉽게 한눈을 팔게 되거든요. 결국 집중이란 우리의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할당할지 뼈아픈 포기를 동반하는 결정 과정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진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포기를 동반한 결정이라는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직의 운명을 가를 3개에서 5개의 최우선 목표는 항상 회사의 꼭대기, 그러니까 CEO나 임원진의 밀실 회의에서만 뚝 떨어지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대목에서 책에 등장하는 유튜브의 사례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현장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회사의 최상위 전사적 목표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네, 바로 릭 클라우라는 유튜브 프로덕트 매니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튜브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꽤 역설적이었어요. 엄청 잘 나가던 시절 아닌가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방문자가 많은 거대한 웹사이트이긴 했는데 실제로 로그인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극소수였습니다. 듣고 보니 예전엔 그냥 링크 타고 들어가서 영상만 보고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로그인 없이도 동영상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안 하니까 개인화된 추천 영상이나 채널 구독 같은 핵심 기능을 아예 제공할 수가 없었겠네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사용자 데이터를 허공에 그냥 날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리그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인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6개월짜리 OKR을 세웠습니다. 6개월짜리 프로젝트? 네, 여기까지는 뭐 일개 부서의 평범한 목표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목표가 당시 구글의 CEO였던 레리 페이지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됩니다. 레리 페이지가 직접 본 거군요? 레리 페이지는 그 목표가 구글 전체의 미래 데이터 전략과 완전히 직결된다는 사실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역시 CEO의 안목이네요. 그래서 일선팀의 목표였던 것을 곧바로 구글의 전사적 OKR로 승격시켜버립니다. 전사적 목표로요? 네. 게다가 흥미로운 건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반토막 내버렸다는 사실이죠. 와, 6개월짜리를 3개월 만에 하라고요? 네,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개 제품팀의 과제에 회사 전체의 이목이 쏠린 거죠. 리 클라우가 나중에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눈이 우리 팀을 향했다. 정말 엄청난 눈들이었다. 엄청난 압박이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담감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무기를 얻은 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목표가 레리 페이지가 주시하는 회사의 최우선 순위라는 걸 구글의 모든 직원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리게 팀은 다른 부서에 가서 협조를 구할 때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록 원래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출시되긴 했지만 다른 팀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그 거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냅니다.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게 중요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조직에는 이처럼 일선의 아이디어가 최상위 목표로 정렬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합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곳이 바로 소통과 정렬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수많은 기업들은 심각한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죠. 소통의 단절이요?
책에 보니까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11,000명의 고위 임원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기 회사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대다수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위 임원들인데요? 네, 더 충격적인 건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단 한 개의 우선순위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와, 절반이나요. 아무리 CEO의 머릿속에 완벽하고 탁월한 목표가 있어도 그것이 말단 직원에게까지 투명하게 소통되지 않으면 그 프레임워크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인의 CEO 제프 위너가 남긴 조언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당신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지칠 때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듣기 시작한다. 명언이죠. 네, 분기 초에 전사조에서 한번 짠 하고 멋지게 발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리더는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치화된 목표와 우선순위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아주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책은 매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와 웰스파고 은행의 사례는 정말이지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단순한 수치 지표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1971년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땠나요? 일본과 독일의 작고 값싼 소형차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위기감이 컸겠네요. 그래서 위기감에 휩싸인 포드의 경영진은 핀토라는 소형 모델 개발을 아주 무리하게 밀어붙입니다. 핀토요? 네, 이때 경영진이 내건 목표가 딱 하나 있었어요. 무게 2,000파운드 이하, 가격 2,000달러 이하. 매우 1차원적이고 극단적인 수치였죠. 2,000파운드, 2,000달러? 무조건 가볍고 싸게 만들라는 압박이 개발 현장을 완전히 덮쳐버린 거네요. 근데 그 수치 하나에 집착한 대가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 뒷범퍼에서 불과 6인치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스탱크를 배치하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발견했어요. 테스트 중에 알았던 거잖아요. 네, 충돌 테스트에서 후방 추돌 시 가스탱크가 폭발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게다가 단 1달러짜리 플라스틱 조각 하나만 더 떼면 파열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달러요? 네, 그 1달러의 비용, 그리고 약간의 무게를 줄인다는 그 단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을 통째로 무시해버린 겁니다. 무게와 가격이라는 목표 달성에 눈이 멀었던 거네요. 그 결과 핀토는 뒤에서 살짝만 부딪혀도 화염에 휩싸이는 불타는 자동차가 되어서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비극이네요. 포드는 자동차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0만 대의 리콜 사태를 맞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죠. 웰스파고 은행의 스캔들 역시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네, 은행업계의 아주 유명한 사례죠. 경영진이 각 지점과 직원들에게 무자비하고 아주 일방적인 계좌 개설 수량 목표를 할당했습니다. 압박에 짓눌린 직원들은 어떻게든 실적을 채우려고 고객의 동의도 없이 몰래 수백만 개의 유령 계좌를 만들어냈고요. 엄청난 스캔들이었죠.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결국 5천 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당하고 은행의 신뢰는 정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숫자가 무기가 되어서 조직과 고객 모두를 찔러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과주의의 덫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앤디 그로브의 천재적인 통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었나요? 그는 이런 단편적인 지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핵심 결과 짝짓기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제안했습니다. 짝짓기요. 네,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수량을 측정하는 지표를 목표로 삼을 때는 반드시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그와 한 쌍으로 짝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속도를 내기 위한 가속 페달과 사고를 막기 위한 브레이크를 한 세트로 묶어두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팀에게 이번 분기에 새로운 기능 3개 출시라는 수량 목표만 던져준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개발자들은 기한 맞추려고 막 코드를 엉망으로 짜거나 안전 테스트를 대충 넘길 위험이 아주 크겠네요. 테스트에서 치명적인 버그 발생률 0 혹은 버그 5개 이하라는 품질 목표를 짝지어 주어야 합니다.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챙기게 만드는 거군요. 네, 영업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고객 전화 50통 돌리기라는 수량 목표만 주면 대충 통화하고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보세요 하고 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객 만족도 점수, 평균 4.5 이상 유지라는 품질 목표를 딱 짝지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꼼수를 차단하고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수량과 품질의 짝짓기. 이거는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즉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개념이네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집중을 수치화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하는 법을 논했다면,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한 사람의 절망적인 삶을 어떻게 구원하고 거대한 혁신으로 이끌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가슴 뭉클한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브렛코프의 이야기군요. 네, 교육 환경을 혁신한 소통 앱, 리마인드를 창업한 브렛코프의 이야기입니다. 브렛코프의 개인사는 집중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브렛은 학창시절에 심각한 ADHD와 난독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40분짜리 수학 수업 하나를 집중해서 듣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웠고, 쏟아지는 숙제나 시험 일정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일쑤였다고 해요. 자신은 그저 구제불능의 바보라고 믿으면서 자책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게 무너져가던 브렛을 일으켜 세운 건 데니스 화이트필드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선생님은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브렛을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잊어버려. 오늘은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골라서 그것만 이야기해보자. 하루에 하나씩만. 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덜어주고 오직 단 하나의 목표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그 따뜻하고 단호한 가르침이 훗날 브렛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고 OKR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토대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복잡한 과제 일정 관리에 고통받던 브렛은 왜 교수의 공지사항이나 숙제 마감일을 스마트폰 문자로 쉽게 받아볼 수 없을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형과 함께 리마인드라는 회사를 창업하죠. 네, 하지만 초기 벤처기업들이 흔히 겪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표류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였나요? 자신들의 상상에만 갇혀서 실제 사용자인 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도 않은 채 그저 코드만 짜고 있었던 겁니다. 아, 고객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실패의 쓴맛을 본 형제는 모든 개발을 멈추고 자신들의 첫 번째 OKR, 즉 생존을 위한 단일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목표가 뭐였죠? 바로 앞으로 10주 동안 무조건 교사 200명 인터뷰하기였습니다. 절벽 끝에 선 스타트업이 모든 기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만 에너지를 모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 하나의 목표에 매달린 결과 그들은 목표치를 초과해서 무려 250명의 교사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대단한 실행력이죠. 그 과정에서 브렛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교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일방적인 공지사항 전달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할 때 자신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진짜 문제를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네, 이 진짜 문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안전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리마인드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집중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리마인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수많은 교사들로부터 엄청난 피드백과 요구사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많아졌으니까요. 그중 가장 압도적인 요청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특정 알림을 자동으로 다시 보내주는 반복 메시지 전송 기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 아주 유용한 기능 같네요. 그렇죠. 고객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당장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브렛과 그의 팀은 그 기능의 개발을 과감하게 보류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는 앱이라면 당장 환영받을 기능일 텐데요. 너무나 유혹적인 제안이었을 텐데 말이죠. 리마인드 팀이 자신들의 최우선 OKR 나침반을 다시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목표를 확연한 거군요. 네, 당시 그들이 설정한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결과는 활성 사용자의 핵심 참여도, 즉 인게이지먼트 수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참여도를 높인다. 네,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교사들이 편리하게 반복 메시지를 딱 설정해두면 앱에 다시 들어오는 빈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명예권화했습니다. 아, 한 번 설정해놓고 안 들어오니까요. 현재 핵심 목표와 방향이 다르다면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규율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기회마저도 거절하는 단호함. 그것이 집중의 진짜 얼굴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집중이라면 그 방향을 향해 실제로 발걸음을 내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커밋이죠. 의료 데이터 플랫폼 누나를 창업한 지니 킴의 가슴 아프면서도 경이로운 사연이 이 헌신이 지닌 무게감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지니 킴의 이야기는 정말 깊은 울림을 주죠. 네, 지니가 9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중증 자폐증을 앓고 있던 그녀의 어린 동생 김홍이 가족과 방문한 디즈니랜드에서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9살 아이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게다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한국계 이민자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9살 소녀 지니가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위해 온갖 복잡한 서류와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그 복잡하고 거대한 의료 시스템 앞에선 이민자 가족의 공포와 무력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지니 킴은 어린 시절에 그 처절했던 경험을 가슴에 품고 자라서 결국 의료 데이터 혁신 기업 누나를 세우게 됩니다. 사명감으로 시작된 기업이네요. 네, 놀랍게도 이 회사는 훗날 미국 정부를 도와서 무려 7,45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회원들의 방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사상 최초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7,450만 명이요? 네,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계약을 따낸 거죠. 회사 규모는 하루아침에 15명에서 75명으로 불어났고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 기한 안에 그 국가적인 시스템을 완성해야 하는 존폐의 위기이자 기회에 서게 된 거네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구글 출신이었던 지니는 당연히 이 엄청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에게 익숙한 OKR 시스템을 전사에 도입합니다. 동생을 위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팀이었으니까 당장 엄청난 시너지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과는 뜻밖에도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시스템이 전혀 굴러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무리 숭고한 사명과 훌륭한 도구를 쥐어주어도 작동하지 않는 조직의 전형적인 실패 원인이 드러난 거죠. 바로 리더의 헌신 부재였습니다. 리더가 헌신하지 않았다고요? 네, 지니를 비롯한 경영진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OKR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그냥 흐지부지 넘겼습니다. 아, 리더들이 먼저 안 지켰군요. 리더들이 먼저 시스템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데 어느 직원이 자신의 귀한 시간을 쪼개어 진지하게 목표를 고민하겠습니까? 당연히 직원들도 안 하겠죠. 직원들 역시 그저 위에서 시키니까 대충 문장을 적어내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선장이 먼저 배의 조타수를 놓아버린 셈이죠. 스스로를 뼈저리게 반성한 지니킴은 두 번째 도입 시도에서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리더인 자신부터 철저하게 발가벗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거죠. 네, 행동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전 직원에게 끊임없이 이메일을 보내고 사내 메신저 슬랙으로 독려하고 심지어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을 직접 붙잡고 제발 당신의 OKR을 작성해서 벽에 붙여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압권이었던 건 그녀 스스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지니는 탁월한 엔지니어 신명 채용이라는 자신의 개인 OKR을 전사에 공개했습니다. 개인 목표를 모두에게 알린 거군요. 네, 그리고 분기 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0.8점이라는 좀 불완전한 점수를 받았죠. 그녀는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전혀 감추지 않고 전 직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0.8점이라는 실패를 그대로 보여준 거네요. 대표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결과에 헌신하자 얼어붙어 있던 조직 전체가 뜨겁게 반응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개적인 헌신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파급력입니다. 그런데 지니킴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면 조직 운영의 묘미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바로 사적인 OKR, 즉 비공개 OKR이라는 예외적인 활용법입니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OKR의 핵심 철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비공개로 목표를 세운다는 건 좀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예외가 필요한 건가요? 아주 민감하고 파괴적인 변화를 준비할 때 리더의 실행력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파괴적인 변화요? 당시 지니는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현재의 역량으로는 좀 부족한 특정 부서의 임원을 외부에서 긴급히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기존 리더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사장 채용이라는 목표를 전사에 투명하게 떡하니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리더나 팀원들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서 조직이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이는 공동 창업자와 단둘이서만 공유하는 비공개 OKR 폴더를 만들어서 이 채용 과제를 묵묵히 추진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네요. 원칙은 물론 투명성이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내부의 혼란을 막으면서도 리더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어려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돕는 유연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팁입니다. 투명성과 유연성을 넘나들며 결국 우리가 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 많고 복잡한 목표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덜어내어 뾰족하게 집중하고 완벽하게 헌신할 때 어떤 기적 같은 혁신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들이 많았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여러분은 아마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번에 다 흡수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브렛과 지니의 치열했던 선택에서 보셨듯 진정한 성장은 모든 것을 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앤디 그루브의 짝짓기 법칙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 목표를 세울 때도 그 포드 자동차의 비극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무조건 경제기사 5개 읽기라는 수량 목표에 쫓겨서 영혼 없이 글자만 읽지 마시고요. 반드시 품질을 짝지어야죠. 반드시 읽은 내용 중 1가지를 내 업무에 적용해보기라는 품질 목표를 짝지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집중력을 가치 있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맞물려 들어더라 사는 내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철학이 여러분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혹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오랫동안 달성하지 못해 미뤄둔 아주 간절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열정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아직 집중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과감하게 쳐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목록에서 미련 없이 지워버려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지워버려야 할 단 한 가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묵직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리스트에서 무엇을 과감히 포기하고 무엇에 헌신할지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오늘 이 긴 탐구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해줄 새롭고 강력한 통찰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만의 가장 빛나는 나침반을 따라 뾰족하게 집중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